그 저기 5시에 수업했던 애들 있잖아. 네. 사직고 애들이 다 여자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때 번호 따가는 학원 안 다니다. 그만두다. 저는 일단 1킬.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 행복하면 되지. 봅시다. 걔는 머리가 있어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자, 편하게도. 맞아. 자, 여기 지금 고대 가요 파트입니다. 고대 가요. 자, 고대 다음이 뭘까요? 아 했는데. 중세겠지. 네. 맞죠?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좀 긴 말로 중세 이행기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로 나아가는 시기의 중간 시기쯤에 있는 걸 중세 이행기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넘어가겠지. 마지막에 현대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주로 불렸던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이제 고려가요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말에 시조. 그리고 요 근대 때는 시조. 그 다음에 저거 가사문학. 시조는 시조인데 이제 막 사설시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판소리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흥부전처럼 이런 거. 이거 학습지 있으면 좋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뭐 비슷할 거야. 어차피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현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문학이지. 현대시, 현대소설. 맞죠? 자, 그래서 요 고대 가요가 있었던 중세 이전까지를 무슨 시대 문학이라고 하냐면 상고시대 문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이란 거 옛날. 그럼 이 상고시대는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고려 이전까지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이제 통일신라 이전까지, 그러니까 후삼국 이전까지, 후삼국까지, 통일신라 때까지, 그때를 이제 우리가 상고시대 문학이라고 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문학, 국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대가요라고 부르는데, 이 고대가요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과거에 최초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비는 거야. 모여가지고 이제 뭐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제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뭐 이제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막 재물 바치고 불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의 노래들, 그런 사회의 노래들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변화한 게 이제 어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이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흐름으로. 근데 집단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래들에서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데, 개인적 서정으로 넘어가는 요게요. 그냥 자 준비 시작 하면 넘어가겠어? 아니잖아. 아주 천천히 변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중간 단계의 과도기의 단계에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첫 번째는 저기 공무도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황조가, 세 번째는 구지가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도화가랑 황조가 얘네 두 개는요,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고요. 요 구지가는요, 집단 주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냐, 집단 사람들이 모여서 주술을 이제 자신의 소원들을 비느냐,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이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기록된 걸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배경이 고조선이야, 고조선. 자, 그러니까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쯤 전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고조선에 광리자고라고 하는 밑에 배경서라 보면
광리자구라고 하는 뱃사공이 있습니다. 뱃사공. 자, 그럼 들어봐봐. 뱃사공이 있다는 건 거기 주변에 강이 있다는 거고 그 강을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가 있지. 맞죠? 자, 그래서 뱃사공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보게 되냐면 새벽에 여기에 백수광부. 백수광부거든. 하얀 머리.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칠광자. 자, 그래서 이 백수광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수광부가 강을 건너는데 술병을 들고 지 혼자서 막 걸어서 건너는 거야. 미쳐가지고. 근데 그걸 광리자구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이 건너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까? 아내가 쫓아오죠. 맞죠? 그래서 아내가 쫓아와가지고 건너지 마라, 건너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건너다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는단 말이야. 죽어요. 자, 그래서 그 죽은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슬퍼서 노래를 부르죠. 자, 그래서 아내가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광리자구가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와이프한테 오늘 이런 썰이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그 썰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썰을 얘기해 주니까 이 광리자구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펑펑 울 거야. 그럼 너무 슬픈 얘기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 백수광부의 아내가 불렀다고 하는 그 노래를 광리자구의 아내가 집에서 슬퍼하면서 악기를 치면서 불렀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자는 어차피 누구야? 이 백수광부의 아내야. 백수광부의 아내. 죽은 남편의 아내이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립으로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할 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런 말 하잖아. 영화 제목도 있고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죠. 자, 그래서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말라. 자, 님은 그의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여기도 물. 가신님을 어이할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두 가지 감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체념이야. 받아들여야지. 내 님이 떠나가는 걸, 떠내려가는 걸 봤는데 죽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렇죠? 체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한탄입니다. 이 남편을 잃었잖아. 슬픔이죠, 슬픔. 슬픔에 대한 한탄.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지고요. 자,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할 때요. 여기에 이 물에 되게 다양한 상징성이 담겨 있거든.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어? 물 건너지 말라고 할 때. 일단은 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랑, 님에 대한 사랑 또는 걱정의 마음이 좀 담겨 있죠. 사랑. 근데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라고 할 때 우리 고전문학, 고전시가, 고전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님이 날 찾아오지 않을 때, 님이랑 떨어져 있을 때 도대체 우리 사이에는 무슨 강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못 보는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단절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서경별곡도 사실은 서경별곡에 나오는 물도 단절의 의미를 나타내지. 맞죠? 자, 그 다음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거야? 죽음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우리 지금 시대랑 그때 시대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를 거야. 그때 시대에는 자연재해나 자연을 훨씬 더 무서워했을 거거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지금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라고 할 때 이 물은요,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서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에 세 가지 상징성이 있다. 보통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요. 이거 말고 뭐 딱히 없어요. 보통 그 공무도화가 나오잖아. 그럼 어떤 식이냐면 가나 다 있잖아. 여기다가 밑줄 쫙 펴놓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서 다른 작품이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거 다른 거 이런 거 찾으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만 좀 잘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제가야산 독서당. 최치원의 작품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니까 봅시다. 요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어? 네.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럴까요? 유명인입니까? 아니, 씨. 근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릴 때 위인전이나 이런 거에서 안 봤어? 동화책이나. 본것 같은데. 위인전 치치원 완성. 어느 시대 사람이야? 지금 뭐 대충 뭐 삼국시대 아닐까요? 조선시대 다 틀렸어. 통일신라시대 사람입니다. 신라는 신라인데 삼국은 아니고 통일신라. 갑자기 시대를 넘으셨네.
왜냐면 통일신라도 고대잖아. 문학으로 따지면 이 고대잖아. 사람이 통일했나?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통일신라 후기 사람입니다. 후기 사람. 아. 이 최치원은요 신라 역사를 통틀어서 그냥 이제 역대급 그냥 희대의 천재라고 불러도 될 만한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5살에 이미 한자를 다 뗐어요. 그리고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자 그래서요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일화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조선시대에 와서도요 이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한 고전 영웅 소설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최치원을 마치 무슨 슈퍼맨이나 히어로처럼 쓰는 거야. 히어로처럼 해가지고 고전 소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최치원의 일화가 막 알려져서 내려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최치원이요 문제가 뭐였느냐? 신분이 문제였습니다. 이 신라 사회는요 귀족 사회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회를 귀족 사회라고 할까요? 밑에서 위로 편입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귀족 사회는 우리가 신라 귀족 사회를 무슨 제도라고 합니까? 불평등. 신라 신분제도 뭐야? 아, 그 무슨 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뭔데? 그 품제? 아닌데? 골품제죠. 아, 골품제. 골품제야. 자 그래서 골에 뭐뭐 있는데? 성골, 진골. 진골 이렇게 있죠. 네. 누가 더 높은 거야? 성골이 높겠다. 성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야 이 사람 진짜 근본 있는 사람이네, 뼈대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할 때 이 사람 진짜 성골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품은요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이 바로 뭡니까? 구. 육두품이죠. 육두품. 그 품. 최치원이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치원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좀 똑똑한 게 많았거든. 5살에 한자를 다 뗐으니까. 자 그래서 이 최치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남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제 나라에 펼치고 싶었어요.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 귀족 사회로의 편입이 필요해요. 편입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귀족 사회라고 합니다. 귀족만 귀족인 거. 알겠죠? 그러면 저기 조선은 귀족 사회 아니야? 아니죠. 왜? 양반 되니까. 양반이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과거 합격하면 양반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여건상 공부하기가 힘들죠. 근데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명실도 노비였는데 양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될 수 있는데 신라 사회랑 고려 사회는 귀족 사회였습니다. 고려도 귀족 사회였죠. 호족 사회였잖아. 기억나죠? 자,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관리들이 있었다. 그렇죠. 왕실들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신라랑 고려는 귀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치원이 결국은 신라 귀족 사회를 뚫어내지 못하고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요. 실제로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해서 지방 관리로 일도 해요. 심지어 그 일도 하다가 어떤 이제 자기가 무슨 마을 사또가 돼가지고 마을을 이제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 두 지역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나서가지고 해결해주는 바람에 이제 이 해결성이 탁월하다고 해서 당나라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신라로 다시 돌아와요. 고향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을밤에 비 내리는 밤에 이제 그 가을밤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와서 다시 또 문을 두드려요. 귀족들한테. 근데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저게 되니 안 되니 시시비비 따지기만 따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속세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잘 들어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야산에 들어가서요. 독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은 노래다라고 해서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최치원은 그 뒤로 사실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두문불출했다,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치원이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바다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이 바다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여기 이름을 하나 딱 지어주겠죠. 그 이름 바로 뭡니까? 해운대죠, 해운대.
와. 해운대의 이름을 최치원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오. 뭐 이제 이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해운대라는 이름을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 이제 최초로 지은 사람 하면 이제 최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산에 뭐가 자, 그래서 가야산. 자 그래서 저기 그 최치원이 써놓은 그 무슨 최치원과 관련된 비석이요. 그 해운대 뒤에 달방이집 좀 넘어가는 그 산에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 등산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비석 하나 있습니다. 최치원의 비석. 자, 그래서 뭐 그런 썰이 있죠. 자, 그래서 최치원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상태?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속세는 가까이 하고 싶어, 멀리 하고 싶어, 멀리 하고 싶은 상태. 알겠죠? 자, 내용 볼게요. 미친 듯이 섞어서 돌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울리는 소리가 뭘 울리는 소리냐면 물이 돌에게 부딪혀 울리는 소리입니다. 물소리야, 물소리. 네, 여러분들 느껴봤을지 모르겠는데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잖아요. 강 상류층으로 넘어가면 시냇물 상류 쪽에 물살 엄청 세잖아. 그 물살 센 데 들어가면요 물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말소리가 안 들려요. 말하면 입 모양밖에 안 보여. 귀에 말소리가 안 들려. 그 정도로 시끄럽거든. 소리가 크거든. 그래서 지척 바로 옆에 놔두죠. 지척 간의 이야기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분간이 안 돼. 물 울리는 소리 때문에. 자, 끊고 옳고 그름 시비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비소리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입니다. 맞죠? 근데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야? 속세에서 나는 소리지. 자연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속세에 있으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쟤는 해도 되니 안 하면 안 되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 귀에까지 들릴까봐, 자 보세요.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일부러 흐르는 물을 산을 둘러싸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속세의 소리를 내가 그만큼 멀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산을 감싸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합니다. 자연물을 주관적으로 내 맘대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원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지가 들어온 거면서 지가 이 강을 여기 주변에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속세 소리 안 들리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다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딱 두 개 나누면 얘는 바깥 경치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치를 먼저 보다라고 해서 선경, 그다음 여기 뒷부분을 후정의 구조라고 해서 선경 후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경 후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끝. 자, 그래서 뒤에 요거 문학의 형태만 좀 보면요, 얘는요 한시입니다. 한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줄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7원 4구라고 합니다. 4구는 4줄짜리, 7원은 7글자짜리. 7원 4구의 한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시는 한자를 쓰면 다 한시인가요? 아닙니다. 향가도 한자를 썼잖아. 근데 걔는 한시라고 안 해. 왜? 한자의 문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국어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시입니다. 진짜 중국어로 써놓은 거. 맞아. 그러니까 중국어식의 문법. 물론 실제로 중국에서 저 글자를 안 쓰지. 간체로 쓰잖아, 맞죠? 근데 이제 중국어 문법대로 이제 그럼 이제 서술어가 먼저 나 있겠지, 저거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공산탈출 넘어가고요. 공산탈출. 주몽신화, 근데 주몽신화도 안 했지. 근데 주몽신화 할라나? 고구려예요? 응, 고구려신화. 주몽신화 잠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주몽 이야기야. 근데 주몽신화가 사실은 문학에서 좀 배울 게 많거든요. 넘어가서요. 250페이지 봅시다. 향가 보자, 향가.
일단 고전시는 무조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저 중공신화나 이런 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하신다는 건 내 생각에 조금 더 그래도 모고에 도움되는 수업을 좀 네. 하려고 하는 뭐 의도가 그런- 좀 있는 것 그런 말 같아. 계속 하죠. 내가 볼 땐 되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향가부터 봅시다. 참기. 자, 그래서 향가는요, 우리가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잠깐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4구체 향가, 보통 8구체 향가, 10구체 향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8구체 향가랑 10구체 향가가 요게 있어요. 찬기파랑가랑 그 다음에 뒤에 모죽지랑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요 두 개가 이제 하나는 19체, 하나는 8구체고요. 이 19체가 가장 문학의 완성된 형태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 다 했습니다. 맞죠? 제망매가 하면서. 자, 그래서 문학의 완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뭐였어? 첫 번째는 기서결의 구조였죠. 3단 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사의 첫 어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감탄사. 감탄사로 되어 있는 거. 8구체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19체는 예외 없이 다 있어요. 근데 향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자의 음과 뜻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 기록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말 어순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읽기에 어떤 한자가 뜻을 가져왔고 어떤 한자가 음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어. 애매하다고.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개인데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 가지고 하나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이런 작품들은 해석의 버전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면요, 여기 밑에 보면 보시고요, 사람들 안 적혀있어. 헐. 원래 보통 봐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제 뭐 해가지고 이 여기 뭐냐면 번역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김한진이 한 해석이 있고요, 양주동이라고 하는 학자가 해석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이거 두 개만 있어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른데 엄청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김한진. 그러니까 김한진이라고 돼 있어. 여기 적혀 있구나. 김한진에도. 자, 그래서 주제는 다 똑같아요. 아무리 해석해도. 왜냐하면 제목이 찬기파랑가인데. 그게 웃긴 게요. 얘는 향가문법으로 적혀 있는데 얘는 한자문법으로 적혀 있어요. 찬양하다 기파랑을 노래 이 말이야. 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한문의 문법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또 향차의 문법으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제망매가도 마찬가지야. 제망매가도 삶과 죽음의 기름이라면 한자가 생사로 온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제목은 뭐야? 길이다 죽은 누이 노래 이거잖아. 그러니까 문법이 다르다고. 맞죠? 그래서 제목은 참 기파랑가. 이게 한문의 문법이야. 자, 그래서 이 기파랑은요, 화랑입니다. 화랑. 그 신라 사회에서 화랑은요, 되게 엘리트 집단이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맞죠? 약간 사관학교 같은 곳이잖아. 가가지고 국가 인연 공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무예 배워가지고 전쟁에 나서고. 그래서 이제 화랑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요게 이제 신라 국가의 특징이란 말이야.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이 화랑으로서의 어떤 이 용기, 절개 이런 게 너무 뛰어났던 거야. 그래서 이 기파랑 이후에 이 충남사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승려겠지. 이 사람이 기파랑을 떠올리면서 기파랑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찬양하는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찬은 예찬이고요. 기파랑의 정신을 예찬하는 노래다라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현대어법으로 가볼게요.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흐느끼느냐?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근데 이게요, 그리움은 그리움인데 이 당시에 찬 기파랑가를 쓰던 당시랑 아마 기파랑이 실제 살았던 당시는 이 연도 차이가 좀 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파랑을 마치 위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정신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데, 잘 보세요. 이슬 밝힌 달,
흰구름 따랐다가 언저리에 모래 가른 모래가 맑은 물가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숲을 자 이렇게 하면요 달은 굉장히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뭘 상징하느냐? 기파랑의 성품. 마찬가지입니다. 푸른색이야. 기파랑의 성품. 자, 그러면 요걸 요 두 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뭔데? 이 기파랑의 어떤 정신의 고매함, 고결함, 순수함 다 맞는 말입니다. 기파랑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지금 그러니까 비유한 거야. 비유적으로. 내가 왜 비유적이라고 했냐? 자, 이걸 보면서 화자가 달을 보고 있다.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이건 지금 화자의 상상 속입니다. 알겠죠? 상상 속 이미지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입니다. 자, 화자가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생각했더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아주 맑은 달빛과 맑은 물가에 피어오른 수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자, 다음 이론의 자갈벌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자의 위치입니다. 화자의 위치는 자갈벌 위야. 낭이 지니시던 낭은 기파랑. 기파랑께서 지니시던 마음의 갓은요, 마음의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음의 끝. 근데 갓이라고 해서 머리 끝, 이렇게 꼭대기,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끄트머리 끝. 꼭대기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싶다? 기파랑의 정신을 따르고 싶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뭔데? 서입니다. 기서 결의 구조에서 서. 자, 그다음 마지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구의 감탄사다, 그쵸? 자, 그래서 낙구의 감탄사의 역할 뭔데? 시상전환. 그렇지, 시상전환. 그다음 또 주제를 집약적으로 그로 전달하는데 이거는 아의 특징이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오는 부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낙구 이후부터 주제가 지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거 생각하면 시상이 바뀐다. 주제가 지각적으로 전달된다. 이후부터. 자, 그래서 잣나무 가지가 높답니다.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은 세모. 자, 하고자 하는 말은요. 잣나무 가지가 높게 솟아있어. 그러면 눈이 내려도 어떻게 된다고? 얘를 다 덮지 못한다고. 맞죠? 자, 그 다음. 잣나무 가지가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러러 볼 수 있어. 눈도 덮지 못한다는 점에서 눈이 덮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연결하면 기파랑의 높은 절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파랑의 높은 절개. 자, 그러면 눈이 그 고감을 덮으려고 한다는 건 눈은 뭐야? 시련이라든지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참고로 얘만 시험에 본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알아야 돼. 그래서 정리가 따로 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쌤이 뭐라 하면서 향찰인가 뭐? 향찰이겠네. 뭐 현대어풀에도 뭐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현대어풀이도? 근데 그게 향찰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향찰이구나. 그럼 향가까지 나올 건가 보다. 뭐 나온다는 말이. 향가까지 나올 건가 보다. 고려가요부터는 안 나옵니다. 서경물고는 안 나오잖아. 핸드폰. 예. 맞지? 그러면 고려가요 이전까지만 나오겠다 이 말이네. 그러면 좀 다행이네. 제가 안 나올 것 같잖아. 쌤 한번만 들어보면 안 나올 것 같잖아. 근데 한가는 안 나올 만도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뭐가 나오냐면 아까 나왔던 고대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 저기 뭐냐 제가야산 독서당 그다음에 공무도화가 구지가 이런 것들은 현대어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현대어가 나오지. 근데 쌤이 저거 읽으라고 부교재 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교재 아, 올림푸스 전부 다요? 교재가요. 이거 진짜 그 잘 설명이 안 돼 있어. 단어 설명이 안 될 때.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기를 하잖아. 필기를. 근데 몰라 나도 이번에 바뀐 건 안 봐서 모르겠어. 원래 그 올림푸스 문학이요 올림푸스 고전 문학이 근데 진짜 있는 줄 몰랐는데. 되게 고등학생들이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전 문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거기에. 그래서 1학년 때 고전 문법, 중세 문법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못 읽어요 그거. 해석이 막 자세히 안 적혀 있어. 저도 못 읽는. 근데 대신에 이제 답지 부분에 좀 자세히 적혀 있지. 느꼈고. 그 느꼈고. 자, 그래서 얘가 잘 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거 한자 어떻게 적냐면 우청이었나? 이청미였나? 이 아니고 우거든. 하여튼 이렇거든. 그래서 얘를 소리 나는 대로만 해석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열어젖히며 이렇게 됩니다. 열어젖히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열어젖히며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로 바뀌냐면 다른 데서는 달이 구름을 열어젖히면서 달빛이 내려온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비슷한데 좀 달라. 왜냐면 요거는 화자가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서 있는 화자가. 그런데 열어젖히며라고 하면 달이 주체가 돼요. 달빛을 내리는 게. 알겠죠? 그리고 그 달이 마찬가지로 저기 기파랑을 상징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것도 똑같고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마음의 끝을 쫓고 있는구나는 그냥 똑같이 해석돼요. 근데 이제 조금 요게 앞부분이 달라져. 흐느끼며부터 수풀이어까지가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치 다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달과 화자가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왜? 달이 열어젖히면서 달빛 내려오고 얘기하고 화자가 이러면서 이제 기파랑을 그리고 하는 거야. 그런 이미지로 바뀌어요. 근데 영어는 지금 달이 직접 움직이진 않지. 그렇죠? 달이 주체는 아니죠. 화자만 주체야. 그래서 여기 있다 251페이지. 자, 높이 잡아서 우러러 봐야 되는 거 잣나무같이. 다음 두 번째, 겨울에도 잎이 푸른 거. 이거 서술형으로 할 가능성 높다. 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우러러 봐야 되는 거. 다음 밝게 빛난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기파랑의 고귀한 인품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253페이지. 얘가 팔구치 안 갑니다. 근데 아까 시상 전환은 어떤 느낌에서 어떤 느낌에서? 그러니까 봐봐봐. 화자가 지금 있잖아. 네. 화자가 어디에 있었어? 자갈벌에 있었지. 네. 자갈벌에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뭐라고 하고 있어? 기파랑의 정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그 모습을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사진 찍으면 자갈벌에 사람 하나 서 있는 모습일 거 아니야. 네. 근데 마지막 불행시평은 뭐였어? 잣나무 가지라고 해서 이미지 바뀌었잖아. 비유적으로. 네. 그러니까 시상 전환됐지. 음. 자, 그 제막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막내가도 이에저에 떨어진 잎처럼 그렇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라고 얘기하면 그 전부 나뭇가지 얘기잖아. 맞지? 나뭇가지 얘기인데 하고 나서 갑자기 뒤에 뭐 미타찰. 나오니까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하면서 내 얘기 나오잖아. 그게 이제 시상이 전환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감탄사 아를 중심으로 바뀌는 거지. 자, 다음 모죽지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랑 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죽지랑.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 썼냐면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썼거든요. 자, 근데 요게 얘기도 되게 여러 가지고 해석도 여러 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죽지랑이 삼국시대 때 신라가 통일하는 데 되게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화랑이라고 하는 계층이 전쟁 이후에 자꾸 지위가 떨어져. 왜 그럴까요? 저승이요. 뭔 소리야, 씨. 이겼지. 통일신라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삼국시대. 삼국시대야. 삼국시대 때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 아, 네. 통일 신라로 되고 나서 화랑의 지위가 떨어졌단 어? 말이야. 왜지? 이 화랑의 지위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제 싸울 싸울 일이 필요 없어. 싸울 일이 아. 없어서 그래요. 저 몸이나 쓰는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죽지랑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람이니까 계속 이제 뭐 화랑으로 살거나 뭐 그러겠지만 그 밑에 있었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딴 데 어디 창고지기로 팔려가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드고라는 사람이 죽지랑의 뭐 부하나 뭐 제자쯤 됐을 거야. 근데 이제 딴 데로 그냥 억지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딴 데 발령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됐는데 이 드고가 죽지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뛰어난 화랑이니까 그를 너무 보고 싶어. 그가 너무 그리워. 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 모는요 사모의 의미도 있고 추모의 의미도 있거든. 사모의 의미는 뭐냐면요, 죽지랑이 죽기 전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게 되고요. 추모의 의미가 되면 뭐야? 죽지랑이 죽은 이후에 불렀다가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불분명해. 원래는 불분명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해석은요 그냥 죽었다고 상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모의 의미로만 해석을 해요. 해석이 될 수밖에, 추모의 의미로만 해석이 되게끔 적혀있거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른 해석본을 프린트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죽지랑가나 참기파랑가는 무조건 있어요. 그 올림포스에 없는 교재가 없어. 고전문학 교재 중에 없으면 그 교재 잘못 만든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모죽지랑가가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아직 내가 모르니까. 알죠? 그거 책 어찌됐든 학원에서 구매를 하긴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프린트나 아니면은 저기 요거 띄워가지고 또 같이 볼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그걸 들고 다닐 수 있으면 들고 다녀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대신에 필기는 학교 필기랑 학원 필기를 구분하면 좀 좋겠지. 학원 필기 뭐 따로 노트에 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고 다녀도 괜찮고. 일단 근데 진도 나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 보고. 그렇죠? 나도 이제 책 좀 보고. 자, 그 다음 뭐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모의 의미로만 해석을 할 거다. 볼게요. 이것도 현대어플이 볼 건데 지나간 봄이라고 돼 있다. 그쵸? 간 봄인데 지나간 봄은요 어떤 걸 뜻하냐면 함께 하던 날들입니다. 함께 하던 나날들. 자, 보세요. 아까 찬기파랑가에 충담사랑 기파랑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드구랑 죽지랑은요 서로 아는 사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는데, 함께 했던 날들 돌아오지 못하는데 살아계시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야? 죽음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추모의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름이라고 했는데 이 시름은 바로 뭐겠어? 그리움이겠지.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 전각 모든 곳을 밝히신 모습이, 누구의 모습? 죽지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간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늙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제 늙어간다고요. 눈에 도름 없이, 자,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 깜짝할 사이에 최대한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 그걸 어찌 이루겠나? 안타까움. 눈 깜짝할 사이에 저를 만나보는 것을 어찌 이루겠나. 잘 보세요. 근데 어찌 이루겠나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이제 만나지 못하잖아. 그쵸? 그런데 지금 만나고 싶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화자의 뭐가 담겨 있느냐? 재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만났으면 좋겠다고, 만나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걸 어찌 하겠는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자, 다음 낭이요. 그리워하는 마음의 모습에 가는 길, 다복불홍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다북숲. 우거진 무덤에 잘밤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여기 상징적 의미로는 뭐 저승 또는 재회의 공간,
또는 만약에 추모가 아니라 사모, 그러니까 죽지랑이 살아있다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북 숲구거진 마을이 됩니다. 마을.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다북 굴헝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한 5개, 6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 이제 뭐 상황이나 해석에 따라서. 근데 어찌됐건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 재회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게 저승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러 가겠다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찌됐건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 그걸 가서 만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승 가서 우리가 만날 거니까 정도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이 실제 무덤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냥 죽지랑이 돌아가셔가지고 죽지랑이 무덤 찾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다음. 팔꿈치 아까 끝났고, 자 다음 이제 고려가요입니다. 자 고려가요 특징 예전에 필기했던 거 똑같이 필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원래 뭐였어? 무슨 누구의 노래였다? 민중. 민중의 노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록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조선. 구전이 되었죠. 그래서 어느 시대 때? 조선 전기. 조선시대 훈민정음 찬제가 되면서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몇몇 개의 노래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 일부 밖에 전혀. 그렇지 궁중가요로 사용된 흔적들이 있었다고 했죠. 오. 근데 서경별곡 궁중가요로 쓸 수 있어 없어? 애매해요. 없어. 그 여자 주인공 어떻게 한다고 울면서 쫓아가겠다고 네. 남자가 가겠다는데 어딜 쫓아와 이씨 어디 질투를 말도 안 되지 유교 사회에서 맞죠? 아주 천박한 노래였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 배우는 이유는 뭔데? 걔가 우리 시대에 가장 잘 맞기 때문이야. 맞잖아. 맨날 여자가 옹매불망 앉아서 기다리고 혼자서 슬퍼하고 눈물 뚝뚝 이런 건 지금 시대에 안 맞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실이 이런 노래 이제 안 나오지 가사에. 맞죠. 어쩌지. 근데 서경별곡은 뭐야? 지금 시대에 오히려 더 맞단 말이야. 걸크러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서경별곡 같은 게 훨씬 더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 거지. 시대가 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 때는 내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나는 서경별곡을 솔직하게 말해서 성인 돼서 처음 봤어요. 나는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고려가요 하면 나는 그냥 딱 가실이었어. 이해돼요? 오히려 사실 저희는 진짜 한 번만. 그 가실 심지어 학교에서 안 해서 그냥 우리 학원에서 그냥 잠깐 보고 끝이었잖아. 그리고 이 가실이랑 뭐랑 연결해서 진달래꽃이랑 연결해서 그 이제 우리 많이 했지.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네. 너무 고이고 고여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였어? 음보. 삼음보. 삼음보의 율격. 그래서 이 삼음보의 율격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민요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저기 뭐냐 후렴구의 사용. 자 후렴구가 사용되면서 생기게 된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운율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죠. 마지막은 연을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연 구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후렴구의 사용부터 뭐가 만들어진다고? 분연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향가의 기서결의 구조는 분연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향가의 기서결의 구조는 내용상으로 끊어진 거야. 실제로 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알겠죠? 기서결의 구조는 줄로 적혀 있어서 기서결은 내용으로 나눈 거야. 근데 형식으로 나눴을 때 연이 구분되는 거. 고려가요 연부터라고. 그렇죠? 자 다음 동동이라고 하는 건 국소리입니다. 국소리. 의성어예요. 무슨 동이에요? 동? 이거 움직일 동자. 운동할 때. 자 그래서 음성 상징어고요. 아의 동동단이라고 하는 후렴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 동동을요 적으세요.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있던데 동동 말고 원령체가
원령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무조건 할 겁니다. 동동. 월령체 할 때 월이 뭐냐면요. 1월, 2월, 3월, 4월, 4월 이 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월별로 세시풍속이 1년에 24절기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딱딱딱 맞춰서 이제 노래가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월령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동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딱 맞춰서 들어가 있습니다. 알죠? 그럼 그 날짜도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음력 날짜. 엄청 길어요. 그래서 12개나 했어요? 자 일단 12개 들어가기 전에 서사부터 봅시다. 서사. 서론이다 그쵸? 아. 자 그래서 서사는요 현대어 풀이 보자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복은 님에게 바칩니다.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님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의 흔적? 궁중. 그렇지 궁중가요의 흔적. 아. 궁중가. 자 그러면 궁중가요로 쓰인 흔적이 보인다는 건 실제로 고려시대 때 불렸을 때 이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야. 왜 궁중가요는 조선 때 썼으니까. 음.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궁중가요로 쓰였다. 그러면 이게 사람 노래인데 딱 여자 모습은 어떨 것 같아? 오매불만 조신. 기다리는 조신하고 오매불만 기다리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후렴구입니다. 자 다음 본사 부분 보면 자 여기서부터는 고려가요니까 그냥 이 본문 그대로 볼게요. 해석분 없이. 자 정월 나릿 물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시옷이 뭔데? 관현별 조사 의 맞죠? 정월은 1월이죠. 정월에 내리는 물은 물입니다. 물. 아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음구 이렇게 얘기하죠. 아. 자 그래서 어떤 연애는 쓰이고 어떤 연애는 안 써요. 맞죠? 그래서 그냥 음률이 필요할 때만 탁 들어가가지고 이제 채워주는 겁니다. 어저녹저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는 이제 온 세상을 이제 소누리말로 누리라고 하죠. 누리의 시옷이니까 뭐야? 누리의 세상의 가운데 나고는 태어나곤 몸이 홀로 열셔로 주장봅시다. 여다. 가다. 오 맞아요. 얘기한 적 있구나. 네. 살다. 지내다. 가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이 시에는 가다라는 의미로 안 쓰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살다 지내다. 몸이 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럼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 정월에 1월에 내리는 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의 가운데 나서 몸이 홀로는 외롭게다겠죠. 외롭게 살아갑니다. 여기요 지금 이 물과 몸이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대비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봐봐봐. 내가 혼자가 아니면 어떻게 있는 거야? 아 얼거도. 님이랑 같이 아니야. 님이랑 같이 있는 거야. 아, 생각해봐봐. 내가 혼자가 아니면 님이랑 있는 거야. 네. 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랑과 관련돼서 님과 관련된 사랑에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나 혼자 있을 때랑 님과 같이 있을 때랑. 잘 보세요. 물은요 1월이라서 얼었다 녹았다 왔다 갔다 변한단 말이야. 네. 얼을 때도 있고 녹을 때도 있고. 근데 나는 뭔데 자꾸 혼자냐고. 이해돼요? 나는 지금 둘이 계속 못 있잖아. 네. 계속 혼자 있잖아. 물은 얼었다 녹았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님이 왔다 갔다 안 하냐고. 님 왜 안 오냐고. 왜 나 계속 혼자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물과 여기에 있는 내 몸이 바로 뭐야? 서로 대비되는 거야. 쟨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내 마음은 얼었다 녹았다가 아니고 내 마음은 맨날 어떻게 돼 있어? 맨날 얼어 있어. 내 마음은. 맞죠? 꽁꽁 얼어. 그래서 님이 오지 않는 가슴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얼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지 않는다 를 얘기합니다. 자 다음 2월 볼게요. 고려시대는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봅시다. 오늘 동동 다음 하나만 더 하면 딱 맞힐 것 같은데 동동 다음 시조까지 하면 딱 되겠다.
그리고 저기 올림포스 내가 살 테니까 올림포스에 있는 작품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쭉 나와봐.